남편의 월급은 새우 350만 원입니다. 이만큼 벌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물가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생활비와 등록금, 교통비와 학용품비는 계절이 바뀌듯 꾸준히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집처럼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월급이 350인 엄연한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이야라는 마음을 항상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과 나 자신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님의 그늘 아래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진짜 부잣집처럼 명품으로 도배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는 부족함이나 계산 없이 항상 하고 다녔기 때문에 결혼 후 예전의 삶과 달라진 저는 늘 주위의 시선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주눅이 점점 들어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으로 이웃 아주머니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의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바닥재는 새로 교체된 고급 원목이었고 벽지는 호텔처럼 차분한 톤에 세련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 조명은 따뜻하고 은은했고 식탁은 우리가 TV, 홈쇼핑에서 보고 예뻐서 클릭했다가 가격에 마음을 접은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디퓨저와 작은 조명, 그리고 넓은 소파까지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려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패브릭 소파, 아이들이 학습할 때 긁어놓은 책상 모서리, 예전 할인 행사 때 맞춰 산 홈스타일 커튼들까지.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무리하면 저렇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크고 집에 손님도 올 텐데 우리 집만 너무 초라한 건 아닐까? 저는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인테리어 사진을 찾아보며 딱 한 번만 바꿔볼까 하는 마음과 지금 이 돈으로는 안 된다는 현실 사이에서 크게 갈등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 여자들 사이에는 집 초대 문화가 은근히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새로 산 소품이 생기면 아이들 시험이 끝나거나 연휴가 되면 혹은 그냥 심심할 때라도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이번에 홈파티 했는데 인테리어 좀 바꿔봤어요. 의견 좀 주세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우리 집 좀 구경하고 부러워해도 돼요 하는 묘한 기류가 흐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집을 방문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만든 소박한 가구보다 주문 제작한 원목 장식장이 더 반짝였고 우리 집 냉장고 위에 올려둔 생수병보다 그들 집의 수납함과 디퓨저 장식이 더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어딘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에는 언니 집에서 모이자. 언니네 집 감성도 궁금해요. 가구 배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하면 딱 좋잖아.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우리 집은 아직 정리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쪼그라지는 마음은 저를 힘들게 했고 현실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교제의 횟수는 줄어들고 여러 오해와 대인 기피가 생기게 되어 저의 얼굴빛은 바래져 갔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꾸민 우리 집 좋아.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아늑해. 친구들도 오면 집 되게 편안하다고 해.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제가 고구마도 쪄주고 라면도 끓여 주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학원에 갔다가 저희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다가 가곤 하였고 대부분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서 집에 들어가면 혼자 있게 되어 싫다며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 퇴근 시간 맞춰서 들어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너무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맞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따뜻하고 행복한 건 아니지.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무조건 나가지는 않되 나가야 할 자리에는 마음 단단히 먹고 참석했습니다. 남의 집을 보며 부러움이 생길 때 그건 그 사람 스타일이고 우리 스타일은 따로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우리 집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장바구니 무게도 가볍지 않은데 가격표는 더 무거워진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남에게 보여줄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안정되게 살 집이라는 것을. 그 순간 머릿속에 욕심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소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집, SNS에 올리면 예쁘게 보일 가구들, 잠깐의 만족을 주는 충동 구매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러움은 일시적이지만 재정은 꾸준합니다. 저는 그 꾸준함의 가치를 점점 더 이해해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복병이 등장하였습니다. 소비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교육비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지출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집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한 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친구들이 학원을 끝내고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가방이 얼마나 많던지 그 가방 앞에는 이응 학원, 이응 코딩, 이응 피아노, 이응 수학 등이 써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육비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다른 집 애들처럼 지원해주지 못한 것이 나중에 아이들 인생에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은 오랫동안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커 나가며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번 방학 때 외부 탐구 프로그램 신청해도 될까? 아빠 학원 대신 1:1 과외를 받아보고 싶은데. 엄마, 친구들이 다 토플 준비하더라. 나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마음속이 흔들렸습니다. 요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중요한 교육비 문제가 생기면 늘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이들이 왜 이 교육을 받고 싶은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그 비용이 현재 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왜 우리 집만 이런 걸 따져야 하냐며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너희가 왜 하고 싶은지 정확히 말해주면
우리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거야. 단순히 남들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조율할 거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밀릴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고 예전에 저처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하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태도를 깨닫고 그게 앞으로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는 저의 경험을 아이들도 수긍하고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여태 우리가 길러온 가정 환경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헤쳐나갈지 대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아이가 토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큰 아이는 먼저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공부한 뒤 효과가 확실하다 판단되었을 때 그제야 최소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아이 역시 코딩 수업을 하고 싶었을 때 무료 체험 강의를 활용해 아이가 정말 흥미를 느끼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흥미가 있다는 게 확인되자 비싼 오프라인 학원 대신 학교와 연계된 비교적 저렴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돈을 쓰는 기준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쓰는 돈인지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집의 경제 상황에 무리가 없는지 우리의 방식은 남들과 달랐지만 아이들은 점점 어른이 돼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정비를 줄이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통신비를 정리할 때도 아이들이 함께 계산을 도와주었고 구독 서비스를 줄일 때도 가족 전체가 필요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매우 젊은 나이에 경제적 의사 결정이란 것을 실전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았다면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 오히려 지금의 현실이 아이들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집들처럼 넉넉하게 교육비를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덕목일지 몰라도 인생 전체로 보면 결코 가벼운 능력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지금 스스로 노력하며 일구어 나가 성적도 좋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척척 땄습니다. 남편의 세후 35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삶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은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챙기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